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록을 쓴 안재호 박사입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브루앱의 AI 목소리로 만들었습니다. 목차는 1. 락항 소개 2. 락항의 상상계 혹은 거울 단계 3. 상징계 혹은 현실 4. 욕망과 타자 그리고 실제계 더 리얼리티입니다. 101. 락항의 욕망과 타자 1. 락항 소개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자아와 타자성의 해명에 새로운 빛을 준 인물이 바로 락항이다. 락항, 자크 락한, 1901만 1981. 은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연구하여 자신의 새로운 정신분석학을 창안한 20세기의 화려한 천재이다. 그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심리학을 다시 소슈르의 언어학과 접목시켜 욕망과 무의식의 구조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했다. 우선 미드와 마찬가지로 락항 역시 선천적인 개인의 영혼이나 순수한 자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개인의 자아는 후천적으로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고 개발되는 것이다. 즉 개인화를 사회화의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락항의 자아는 미드의 자아와 같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락항은 프로이트의 충실한 제자로서 무의식과 욕망이라는 인간의 속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프로이트와 락항을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이들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간의 분석을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분석학의 개념과 부딪힐 때 그 개념이 정신병 환자의 어떤 상태를 표현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락항은 인간의 자기의식의 발전을 대략 23단계로 보고 있다. 락항의 상상계와 상징계 그리고 실제계, 기억 상상계 혹은 거울 단계.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어린 아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몸을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아기의 몸은 손과 발등이 따로 떨어져 있는 조각들로 인식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6개월 이후에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 이 단계를 락항은 거울 단계 미러 스테이지라고 하여 자아 정체성의 형성의 원천이 되는 모형을 제시한다. 거울을 보며 아이가 인식하는 자기 혹은 자아란 나의 내면적인 인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거울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아의식이다. 즉 거울이란 타자를 매개로 해서 비로소 자기를 안다는 것이다. 아이는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이 바로 자기인 줄 안다. 이는 하나의 착각이다. 나중에 우리는 거울 속의 나의 반영과 실제의 나를 구분한다. 이처럼 나를 인식하기는 하되 타자와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를 상상계라고 한다. 즉 거울 단계는 상상계의 더 이매저너리에 속한다. 신경증 환자는 자아 정체성이 거울 단계에서 고정된다. 그래서 그는 자아와 상황을 구별하지 못하며 따라서 현실에서 자아는 소외된다. 그는 대상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타자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을 구별하지 못하는 오인 혹은 상상의 단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에 타자의식이 전혀 없다. 거울 단계에서 아이는 어머니와의 일체감 속에서 살아간다. 아이에게 어머니는 그의 전부이다. 나의 욕망과 타자의 욕망은 같다. 그러나 이런 단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 시기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속한다. 즉 나와 타자가 일치되며 그래서 나의 욕망은 부족이나 결핍을 모른다. 여기서 거울이란 어머니의 비유이기도 하다. 니은 상징계 혹은 현실. 락항이 말하는 상징계는 언어와 질서를 통한 문화적인 세계를 말한다. 어머니와의 직접적인 통일의 세계 혹은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하던 착각과 오해를 벗어난 인간은 이제 말과 규칙을 통하여 자아를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시작한다. 언어를 통해서 아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립한다. 예를 들어 아이는 자기를 지칭하여 나는 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시에 나는 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한다.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위해서는 이처럼 타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징계는 언어뿐만 아니라 도덕과 질서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금지와 명령이 존재한다. 가령 너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률을 보자. 이런 도덕과 법은 자아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상징계에서 자아는 현실을 인식하고 법과 규칙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리해야 한다. 따라서 락항이 말한 상징계는 달리 말해 보통의 현실을 말한다. 현실 내지 상징계에서 자아는 억압되고 그의 무의식은 욕망의 충족을 꿈꾼다. 즉 언어와 타자
혹은 도덕 규칙을 의식하는 현실적인 자아는 그런 외부적인 것들의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상상계 혹은 거울 단계가 어머니에 비유된다면 상징계는 아버지에 비유된다. 아이에게 마이너스 특히 사내 아이에게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행복을 깨트리는 제3의 계기이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서로 경쟁하는 공포의 존재로 나타난다.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의 성기를 거세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다고 한다. 이런 남자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를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버지 역시 상징계에서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는 다같이 문화가 설정해둔 명령과 금지의 체계 아래 복종된다. 강영한 주체는 죽었는가 210조. 아이는 현실 속에서 욕망의 억압을 느낀다. 이런 욕망은 순간적으로 해소될 수는 있지만 항상 새로운 욕망에 시달린다. 이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아의 분리 및 자아, 정체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자아라는 것은 항상 타자로부터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아는 타자와의 결합을 원한다. 이를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여기서 타자란 반드시 구체적인 사람이나 대상일 필요는 없다. 라캉은 오히려 언어를 타자의 중요한 사례로 생각한다. 3. 욕망과 타자, 그리고 실제계 더 리얼러티. 라캉은 욕망 디자이어와 욕구 니즈를 구별한다. 종래에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 즉, 둘 다 부족한 것, 혹은 결핍되어 있는 것 내지는 간절히 바라는 것 등의 의미로 이 말들은 이해되었다. 그러나 라캉은 욕구 니즈를 특정한 대상을 향하는 충동으로 보았다. 이는 인간의 생물적인 욕구와 본능을 포함한다. 욕구는 그 대상의 획득과 흡수를 통해서 충족된다. 예를 들면 나의 갈증은 물을 마심으로써 충족된다. 거기에 비해 욕망 디자이어는 특정한 대상으로서 결코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꿈을 말한다. 욕망은 다시 말해 그 대상이 항상 변하는 그런 욕구이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곧 욕망이다. 획득할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이 욕망이다. 그런데 이 욕망의 개념이 다소 난해하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을 어떤 사람의 고유한 소유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가지는 욕망은 실은 다른 사람들이 심어준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욕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들의 욕망을 주입한다는 것이다. 혹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가 개인에게 어떤 욕망을 주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라캉은 개인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면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꿈과 희망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진정한 본질은 결국 프로이트의 이드볼레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 라캉은 이를 실제계 더 리얼러티라고 부른다. 위의 상상계, 상징계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어떤 이들은 실제를 칸트의 물자체 DINGENSICH에 비유한다. 무언가 원초적인데 인식이 안 되는 것이다. 존재론적으로는 앞서가지만 인식론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라캉은 실제계는 불가능하다라고 여러 번 중얼거렸다. 이들 심리학자들의 철학적 인식 부족의 결과이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다. 프로이트의 이드이드는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를 말한다.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세계와의 결합성 혹은 그런 욕구를 말한다. 이런 근본적인 욕망이 거울이나 문화 혹은 언어, 윤리 등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심어진다. 이런 현상을 라캉은 언어학자 소슈르의 영향을 받아서 기표와 기회 혹은 은유법과 환유법 등의 수사학적 용어를 통해서 풀이한다. 위의 상징계를 은유와 연결하고 상상계는 환유와 연결된다. 은유란 어란 사실을 비라는 물질로 표현하는 비유법이다. 가령 비둘기는 평화이다 라고 하는 경우이다. 환유법은 가령 어란 인물을 두고 그의 머리칼이 빨간색일 경우 어의 별명을 빨간 머리라고 부르는 경우이다. 소슈르의 중요 개념인 기표와 기인은 언어와 물질을 말한다. 사과를 두고 영어로 애펄라고 하든지 독일어로 애펄이라고 문자를 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기표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나라의 서로 다른 언어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는 기표 이론인데 기표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차이 디퍼런스 때문이다. 가령 개미라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매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역과 미음의 차이 혹은 대립이 언어를 만든다. 락항의 욕망 개념은 이런 소시류의 언어학적인 원리를 가진다. 단 정신분석학에서는 기가 하나이다. 이것이 정신분석학의 전제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나와 세상의 원초적인 통일을 말한다. 혹은 그런 통일을 행한 욕구를 말한다. 이를 프로이트는 이드이드라고 표현했다. 여러 가지 특정한 욕망은 결국 기표에 해당한다. 기표와 기의 차이가 결국 욕망과 무의식의 차이와 같다. 욕망은 항상 특정한 욕망이다. 욕망어와 욕망비는 기표를 의미한다. 달리 말해서 어에서 비로 이동하는 것이 욕망이다. 그러나 무의식은 어와 비에 의해서 결코 충족이 안 된다. 이런 어와 비 등은 실은 나 자신이 아니라 타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락항은 타자를 다시 분리한다. 즉 대타자와 소타자이다. 대타자 비그 어더이란 무의식과 같다. 이에 비해서 소타자 스몰 어더는 기표화된 무의식이다. 락항이 말하는 타자란 결국 주체와 같은 개념이다. 나란 존재는 실은 내가 아닌 것이다. 즉 나의 본질은 타자이다. 그래서 락항은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와 정반대의 문장이다. 여기서 나란 나의 모든 사유의 방식은 아니라 주로 욕망이나 꿈 등을 말한다. 이런 락항의 자아 이론 혹은 타자 이론은 사회적 발전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편견에 대해서 그것이 욕망의 타자화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아닌지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도 여성에 대한 종교적인 차별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많은 지역들이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받는 인종이나 민족의 경우 이런 욕망과 타자의 이론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